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5차원 전면 교육에 특별히 이제 그 지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복습 삼아서 5차원 전면 교육 하면은 한 인간이 자신의 그 탤런트라고 그럴까요? 갖고 있는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5가지를 키워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해 왔죠. 첫 번째가 뭐예요? 지적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지력 없이는 어떤 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는 전부 지력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력만 갖고 안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이 지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 참 중요해요. 그냥 특별히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든가 존경한다든가 또 국가에 어떤 충성을 한다든가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갖는 데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물론 건강해야죠.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통제 능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과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의식, 남과의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5가지 요소 중에 어떻게 지력을 키울 것인가.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식을 갖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을 운영하는 능력. 운영한다는 거는 지식을 갖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쉽게 얘기하면은 지혜를 갖는다는 거하고 같아요. 하지만 그 지혜를 갖는다는 것, 지식을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학문의 9단계라고 설명드렸고, 그 학문의 9단계를 제가 오늘 간단히 또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 오늘 또 새로운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우리 이 도표를 한번 더 보죠. 정보를 운영하는 데는 첫 번째,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중요한 거는 양을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해독서법이라는 걸 배워서 적어도 현재 내가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배는 늘리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해간 지가 벌써 이제 3주째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요. 혹시 제가 이 첫 주에 속해독서법 훈련을 하신 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이 실력도 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만 이렇게 잘 훈련받으면은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현재보다는 자기의 그 속해 능력을 2배 정도 늘릴 수 있어요. 나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전부 그런 능력을 갖길 바라요. 지적으로 절름발이 같은 그런 1200자 내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500자를 읽고 이해한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지적인 그 힘을 갖자는 것이고요. 2번째, 하지만 이 정보 입수에서 참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 머릿속에 놓더라도 그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거든요. 틀린 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글 분석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입수의 3번째 단계는요, 우리 어떤 정보는 사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정서와 감정이라는 건 눈에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정서와 감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제가 이제 보물찾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 단계는 다음으로 넘기고요. 오늘은 4번째 단계를 좀 훈련하려고 그래요. 4번째 단계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고도화하는가. 이제 이걸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부족한 거는 이 부분일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지식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요,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지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 지식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정보를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고도화돼야 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으로서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제목은 뭐 어려워 보이더라도 내용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뭐 저하고 여러분들 제 강의를 계속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름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더라도 내용은 쉬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학습법도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온 이 지식을 정말 마음껏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훈련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것을 제가 한 2주 더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정보가 고도화된다면은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출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이 순서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학문의 9단계의 4번째 단계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서 고도화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지식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도화되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지식이 재배열돼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100개의 전화번호를 그냥 적어놓은 거하고 같은 100개라도 김씨, 이씨, 최씨 이렇게 해서 분류한 100개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틀려요. 이건 뭐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식이 재배열되냔 말이에요. 머릿속에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단계는 고공학습법과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는 뭐냐? 상관관계학습법이요. 상관관계학습법을 저하고 오늘 여기서 익히면은 지식의 재배열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시자고요.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학습법은 동양의 지혜 중에 하나인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하는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예요. 숲을 본다는 건 먼저 뭘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본다는 건 뭐예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산에 가서 숲을 전체를 보고 나무를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나무 하나하나를 보다가 숲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혜로움은 어떤 게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혜로움이 없으면요, 공부를 하거나 지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한 예를 들게요. 우리 학생들이요, 수학 공부를 할 때요, 수학 문제 1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죠. 그거는 나무를 보는 걸까요? 숲을 보는 걸까요? 그건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학 문제는 풀어요. 하지만 수학을 어느 정도 풀더라도 수학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나무는 봤는데 뭘 못 보는 거예요?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보기 시작해서 숲을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요, 어떤 책을 볼 때요, 숲부터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책이 꺼내졌을 때, 뭐 역사책도, 어느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볼 때 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가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어떡하냐면 책을 처음에 사면은 머릿말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머릿말에 뭐가 있어요? 전체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딜 봐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볼 때는. 목차를 보면 대충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 보냐면 내용 보기 전에 뒤를 보면요. 혹시 저자의 후기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저자가 책을 다 쓰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체를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말 보고 목차 보고 저자의 후기 정도 보면은요, 책이 전체가 어떨 거라는 건 이미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부분을 보면은요, 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수학 공부도 1번부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의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죠.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학문의 9단계를 이렇게 공부할 때요, 매 시간마다 이 표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냥 갑자기 탁 나와가지고 오늘은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학습법을 공부합니다.
그래 고공학습법은 뭐고 상관관계 학습법은 뭐고 이렇게 쭉 설명하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뭐만 보고 있냐면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와 고공학습법은 알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게 고공학습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전체까지 다 보고 나서 그 중에 이걸 봤었을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숲을 보는 운동을 해야 돼요. 숲을 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숲을 본다는 거는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는 방법을 왜 제가 고공학습법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 고공이라는 건 높은 공중에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을 때 높은 데를 보면은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시내를요, 외국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서울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요, 아, 저쪽에 동대문 운동장이 있고, 여기 잠실 운동장이 있고,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서울 가서 이렇게 다닐 때라도, 아,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기차를 타고 들어오면은요, 못 뵙게 못 봐요. 옆에 있는 건물 몇 개만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서울시내 다닐 때 뭐가 있더라도 그걸 잘 파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공학습법이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서 올라가듯이 보듯이 책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전체로 고공에서 보는 힘을 갖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학습법은요, 아무리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을 봐야지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보는 방법은 서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아주 이제 쉽게 이제는 이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들 퍼즐이라는 놀이기구 알죠? 네. 퍼즐 게임은 한국말로 하면 그림 조각 맞히기 아닌가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림 조각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뭘 맞추고 이런 그림 조각 맞추기예요. 퍼즐을 보니까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이 하는 퍼즐을 보니까 이 조각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각이 어때요? 커요. 기껏해야 뭐 열 몇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주 유아들이 만드는 저 퍼즐을 다 흩어놔가지고 탁 펼쳐놨어요. 그리고 맞춰보라 그러면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맞히다 이렇게 맞히다 하면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하는 퍼즐 게임도 있는 거 아세요? 어른들용은 조각도 많은 거 아세요? 1000조각 퍼즐 아세요? 모르세요? 1000조각 퍼즐 많이 있어요. 1000 이렇게 써 있어요. 3000조각 퍼즐이 있거든요. 그거는요, 크기도 아주 조그만해요. 그죠? 그거를 3000조각을요, 방바닥에 확 펴놓고요, 어른들 보러 맞춰보세요. 그럼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생을 맞춰도 못 맞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다 맞췄을 때 전체 그림을 본 사람은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퍼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일을 하거나 전체 그림을 본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지적인 힘이 틀려요. 국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게임을 하는 퍼즐을 할 때도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전체 그림을 보는 힘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봤다고 해서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퍼즐 사이에 뭘 봐야 돼요? 상관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맞추려면 이거 맞춰줘야 안 맞춰줘야 돼요. 절대 안 맞춰줘요. 이런 조각이 있어야지 맞춰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여기다 들어가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상관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고공학습법으로 전체를 보고, 두 번째는 상관관계 학습법으로 이 각 데이터들,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알면은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그게 지적인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를 풀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 푸는 그런 것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갖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하고 고공학습법하고 상관관계 학습법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공으로 어떤 사물을 보려면요, 실제로 이 사물을 전체를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서울 시내만 봅시다. 그러면 서울 시내 나무를 빌딩이라고 해봐요. 그럼 빌딩이 작아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 시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빌딩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를 다 찾아서 뭐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중에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잠실운동장, 여기에 무슨 뭐 남대문, 뭐 남산타워, 뭐 맞습니까? 뭐 여기에 한강 다리, 이건 뭐 오작교 같으네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북한산, 뭐 이렇게 있어서 이런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수많은 나무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뭘 중요한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체 많은 데서 중요한 것을 찾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은 이거를 원리를 110 학습 원리라고 그래요. 110 학습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볼게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보통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주 공부 잘해서 90점, 100점 맞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약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그냥 5점, 10점 맞는 애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어떤 아이들이 많을까요? 네, 50점, 60점짜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성적을 내면 보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아주 이렇게 제대로 뭐 10개, 20개 아는 아이들은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아이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어떤 꿈이 있냐면요, 어쨌든 1등, 2등, 3등 등수는 매겨줍니까? 안 매겨줍니까? 어쨌든 매겨져요. 하지만 꼴등을 하더라도 한 5, 60개는 알고 5, 60점은 맞고 100개 중에 그 다음에 뭐 한 중간 하면 뭐 6, 70개로 가고, 물론 다 알아도 90개, 100개 모르는 거죠. 100개를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비록 등수는 낮더라도 얘네들은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난 이게 꿈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아들한테. 어쩔 수 없이 등수는 나오지만 이 등수를 뛰어넘어서 실력은 갖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오늘 잘 들었다가 정말 이런 방법이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0 학습 원리예요. 이게 110 학습 원리인데 어떤 원리인가 잘 봅시다. 110 학습 원리는 우리가 100개를 가르쳐 줄 게 있을 때, 100개를 가르쳐 줄 게, 학교에서 가르쳐 줄 게 있잖아요. 그때 몇 개를 가르쳐 줘요, 우리가 보통? 100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100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못한 애들은 뭐 5개, 10개, 20개, 100개 모르잖아요. 뭐 중간에 이제 5, 60개 알고. 그러니까 100개를 가르쳐 줘도 이런 일밖에 안 생기니까 다른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 10개만 가르쳐 주면 돼요. 10개만. 10개만 가르쳐 주면 5, 60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개가 뭐냐가 중요해요. 어떤 10개가 중요하냐면요, 이 10개가 뭐냐면요, 10개인데 이 10개가 그럼 나머지 안 가르쳐 준 90개가 있겠죠. 여기요. 이 90개하고 서로 이렇게 아까 보면 무슨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연결고리가 많은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 자료들이 있으면 그 중에 뭐 연결이 별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연결고리가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10개를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른 거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을 거예요. 자, 100개 중에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지 말고요, 요 10개만 찾아서 요것만 가르쳐 줘요. 그러면요, 100개를 가르쳐 주면 뭐,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다 하는 애들도 10개만 가르쳐 주면 10개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애도 10개는 알아요. 근데 10개, 이왕 아는 김에 뭘 가르쳐 주냐면 이걸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 주고 나서 이 10개를 완전히 안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나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못하지만 요걸 알아요. 근데 요걸 가르쳐 줘요.
그럼 이게 연결된 거니까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거 연결됐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하나 아는데도 뭐 5, 6개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5, 6개씩 붙어 있으면은 5, 60개 아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이 10개를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10개를. 이제 이런 걸 배워. 근데 만약에 이런 10개를 찾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 10개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전 100개 중에 10개만 가르쳐 주자는 게 아니에요. 100개를 가르쳐 줄 건데 뭐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가장 상관관계가 많은 10개부터 익히고 나머지 90개를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바로 이런 10개를 찾는 방법이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을 통해서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정말 그런가? 그런가?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라도 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실습을 해봐서 정말 그런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정말 그런가 궁금하죠? 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옛날에 국사라는 거 공부했습니까? 안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국사 공부를 할 때 보통 책 한 권이 있으면은 처음 신학기 가면 처음에 뭐 배워요? 고조선. 기억나요? 이런 게? 그러다가 삼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달 지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제 한 학기가 끝날 때 되면 뭐가 돼요? 이조시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이조시대 배울 때는 저 삼국시대나 그런 때는 기억나요? 안 나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험 볼 때 하나하나 지식은 있지만 전체를 볼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시험은 봐서 역사 성적은 높을 수 있지만 역사 자체를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상관관계와 이 고공학습법으로 공부 안 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은 지금 제가 다음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한 권의 책이 있을 때요.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요.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해 놓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돼? 한 페이지. 여러 페이지에다 정리하면 안 돼요. 그러려고 보면은요. 책 한 권에 얼마나 많은 뭐 내용들이 있지만 그걸 다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것만 적을까요? 내 눈에 띄는 큰 것들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공하죠. 높은 데서 보면은 작은 건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제가 보기엔 너무 쉽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 책 한 권 두툼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몇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한 페이지에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많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눈에 띌 것만 띄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렇지 않아요. 요령. 여러분들 책에 뭐 목차 있잖아요. 목차는 뭐만 적어놨을까요? 중요한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목차가 정리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 목차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해서 목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가 중요한 거죠. 사실 목차가 고공학습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옛날에는요. 첫 달에는 고조선 배우고 그 다음 달에 삼국시대 배우고 통일신라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기 전에 하자 이거예요. 책이 있으면은 책을 삼국시대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 다 공부하고 이조시대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책을 딱 펴놓고 뭐 중요한 거 탁탁탁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하나로 딱 적어놔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공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고공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아주 큰 일이 생겨요. 뭐 사고 나는 일 말고 좋은 큰 일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요. 조금 더 해결하지 못하던 게 해결해져요. 자, 안 보이던 게 보이는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멀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큰 제목으로 해서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들어봤죠? 여기에 이제 중간으로 생활, 건국가 발전, 대외 관계 통일, 경제 문화, 발전, 문화의 발달, 뭐 발해와 만주시대, 국가 체제 정비, 그다음에 사회 문화, 무신정권, 후기 사회, 양반 관료, 초기 대외 관계, 경제, 민족 문화, 외란과 호란 이런 중간 제목이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자, 이걸 가만히 바라보면요.
옛날에 못 보던 고공표를 바라보면은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뚫어지게요. 한번 좀 바라보세요. 혹시 안 보이는 게 보이는가? 아,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뭐 그런 거 보이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정말 그렇군요. 밑으로 가면서 뭐 내용이 많아지는군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보일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뭐가 보이냐면요. 딱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 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반복되는 것이 좀 있다는 거 혹시 못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는데 저기서 또 들리고 그런 거 못 봤어요? 문화 이런 거예요. 문화. 보면 삼국시대예요. 문화. 통일신라시대에 문화의 발달. 고려의 문화. 조선의 민족 문화. 문화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책 한 권을 다 정리해 놨는데요. 문화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왔어요. 그럼 왜 나왔을까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네. 맞아요. 역사에 있어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또 있는 게 뭐예요? 건국가 발전. 그렇죠. 국가체제 정비도 이게 건국, 나라가 만들어지고 발전했다는 거고요. 양반 관료사회라는 것도 초기에 어떤 국가가 어떻게 됐는가의 건국가 발전이에요. 그 얘기는 나라에서 뭐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처음에 어떻게 나라가 건국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요. 고려시대에 처음에 모든 국가를 만들 땐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시작해요. 고려시대가 불교로 시작한 거 알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불교가 국가를 잘 정비하다가 후기에 가서 그 불교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국가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여러분들 그 신돈이라든가 그런 그 얘기들 들어봤죠? 네. 그래서 고려가 국가가 불교로 시작해서 그것이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너진다고요. 조선시대는 뭐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거에 반발로 유교로 시작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유교가요, 막 딱딱해져 가지고 맨 뒤에 가서요,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진입하면서 뭐를 못 했냐면요, 개방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일본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요, 첫 단추를 어떻게 꼈느냐가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뭐냐가 결과를 결정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역사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배운 것보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알면요, 이게 역사의식인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첫 단추를 함부로 끼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껴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문화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음악, 무용, 뭐 미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문화의 하나의 형태지 그게 문화 자체는 아니에요. 문화의 좀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한 시대를 탁 꿰뚫는 시대 정신, 이 시대의 그 정신,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안다는 거는 뭐 음악, 미술, 체육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정신으로 있는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화가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요즘요, 이상한 옷 입고 다니잖아요. 바지로 막 땅을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부모들 막 열나잖아요. 왜 그래? 이거 뭐, 너 저기 막 바깥에 가서 청소하던 거를 집에서 털어놓냐?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현상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걸 갖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시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자기에 대한 자기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대한 발현이고 어떤 때는 또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반발일 수도 있어요. 그걸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예요. 엄청나게 잘못하죠.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반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역사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지도자는요,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를 알아야지 그 시대 정신을 알고 그 시대 정신을 안 사람이 그 시대를 꿰뚫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뭐 정치인들 뭐라고 할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육 통해서 역사 시험은 잘 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역사 의식을 우리가 길러져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나무만 봐서 그래요. 뭘 봐야 돼요? 전체적인 숲을 봐야지만 그 숲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의식이고 그것이 역사를 뚫고 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공학습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공학습법을 통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책 보면요. 이렇게 꼭 보세요. 네. 무슨 잡지나 무슨 소설을 사다 보더라도요. 아, 전체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 보고 또 여러분들이 요리책을 하나 사더라도 중화요리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아, 요리의 장르는 중화요리도 있고 일식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적인 여러분들 눈이 밝아진다고요. 못 보던 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공학습법을 하면은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해결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보자고요. 이 도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시는 도표는 그렇게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수학에 대한 도표예요. 그런데 이 고공표는요. 좀 더 높은 데서 온 고공표예요. 책 한 권을 한 페이지로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책을 3권을 한 권으로 한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책을 갖다가 제가 아주 높은 데서 한꺼번에 봤어요. 그러니까는 글자 수는 적어졌죠. 왜 그래요? 더 높은 데 가면은 더 큰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고공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못 보던 것도 볼 수 있고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못 보던 걸 본 건 이거예요. 전 옛날에 이 표를 만들기 전에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내용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다 다른 걸 배우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고공표를 만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봅시다. 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1학년 때 자연수, 기수 이런 거 배우고 2학년 때 순환소수, 3학년 때 무리수에서 수라는 게 1학년, 2학년, 3학년에 다 배우는 거예요. 문자식도 마찬가지, 방정식도 보면요. 1학년 때 1차, 2학년 때 연리, 3학년 때 2차 방정식 해서요. 방정식을 1, 2, 3학년 다 배우는 거예요. 통계도 마찬가지고 도형도 마찬가지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냐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른 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1학년, 2학년, 3학년에 확 뿌려놓듯이 다 펼쳐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고공표를 만들어 놓기 전에 절대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새로운 것들 지금 보게 됐죠? 예. 우리가 이제 이걸 본 겁니다. 자, 이런 그 고공표를 봤는데 여기서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예를 가져갈게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런데 중3쯤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불안하다 보면 못해. 철이 들잖아요. 그렇죠? 철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야, 나도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수학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얘가 방정식을 풀 때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는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풀어도 2차 방정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놀았으니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려고 2차 방정식 문제를 이 문제에서 안 되면 또 저 참고서 갖다 또 풀고 이 참고서 갖다 뭐 여러 군데서 풀었는데도 안 풀려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고공표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계속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런데 고공표를 만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1학년 때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을 배우고요. 2학년 때 연립 방정식을 배우고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운다고 고공표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지 2차 방정식을 풀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혜로워졌어. 이 아이가 2차 방정식을 못 푸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이해 못했고 2학년 때 연립 방정식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못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놀아서 못 풀었는데 2차 방정식을 열심히 푼다고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다시 봐서 거기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아, 그렇구나. 또 2학년 걸 봐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그렇구나 되면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풀면은 저절로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못 보던 거를 볼 뿐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공학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원래부터 무슨 공부만 했어요. 부분을 하는 공부에만 우리가 특기가 있잖아요. 수학하면은 이렇게 표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1번 문제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1번 문제를 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를 보고 1번 문제를 푸는 거하고요. 문제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가 지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뭐부터 시작해요. 전체를 보겠다. 그리고 전체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상관관계를 찾아서 이 퍼즐 조각의 그림을 만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백십 학습 원리에 의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역사에서 중요한 거 10가지가 있다고 보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건국과 발전의 문제고 두 번째 뭘까요?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토지제도라는 거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땅. 그거 왜 배우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역사의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제일 많기 때문에 토지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전체를 본 사람은요. 시험에 뭐 나올지 어떻게 돼?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쪽집게 선생님 있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막 쪽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나올지 아는 거예요. 10개 중에 나오는데 지난 시험까지 5개 나왔다. 그럼 몇 개 중에 나오는 거예요? 5개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실력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고공학습이 단순히 공부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고공학습법은요,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항상 역사도 그냥 다 펼쳐놓고 공부하면은요,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처럼 저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면요,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뭘 기억해내면 되냐면요, 도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 데는 고공학습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암기가 머리가 좋아서 꼭 암기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암기는 집중력하고 그것이 다른 거하고 잘 연관됐을 때 이 머리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보통 제가 역사하고 수학만 얘기했는데 이런 고공학습법은 역사, 수학에만 쓰여지지 않겠죠. 국어에도 쓰여질 수 있죠. 그렇죠? 제가 학문의 9단계도 지금 보니까는 항상 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뭘까요? 고공학습 표예요. 고공표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물리를 할 때도, 아까 수학도 해봤지만 수학을 할 때도, 그 다음에 과학을 할 때도. 그래서 모든 어떤 과목이 되든 간에 이 고공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 실생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접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공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틀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요. 인사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고공학습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혼내는지 아세요? 인사과장 불러다가 인사과장 이럴 수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사물을 고공적으로 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회사 전체를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인사과에서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원인은 총무과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원인이 총무과에 있어서 인사과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면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총무과장하고 인사과장을 다 불러야죠. 다 불러야지. 하나 부르면 안 되지. 그래서 인사과장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인사과장도 부르고 총무과장을 불러서 두 사람을 놓고 같이 이야기하지만 같이 가서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난 인사과장만 매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집에서요. 청소할 때도요. 고공학습적인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제 그 훈련을 하고 나서요. 저는 이 고공학습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응용할 것인가를 주부한테 이렇게 그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이렇게 해왔어요. 집안을 다 그려왔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방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복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왔는데 뭐 여기 뭐도 있고 뭐 청소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어때? 이 방부터 들어가서 하고 뭐 이렇게 뭐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청소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방방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필요하면은 뭐 가구들 중에 큰 거는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놓고 해보니까요. 저는 뭐 제가 청소가 전공이 아니라 이게 설명을 잘 못 드리겠지만 그분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냥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4, 50분 걸리던 거를요. 한 2, 30분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내 시간을 벌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고공학습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공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역사 배운 게 우리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됐다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역사 공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본질적인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그런 걸 흡수할 수 있는 뭘 가져야 돼? 지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고공학습법이다. 상관관계 학습법이다. 이름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그걸 익혀주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그건 학생들에게만 이걸 익혀주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누구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고강수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 자신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을 고공학습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아까 똑같아요. 뭐 인사과장, 총무과장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게으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게으름을 풀려고 그러잖아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반항 때문에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르다고 야단치면 어떻게 돼요? 더 화나고 더 열받고 그래서 더 게으러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고공학습적인 능력과 이런 그 상관관계적인 그 학습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은요 급격히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런 우리 아이들의 그런 그 큰 발전이 있길 제가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주 마음으로 굉장히 소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오늘 좀 질문을 더 한번 받겠어요. 오늘 질문은 아까 얘기대로 이 고공학습이라는 건 어디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청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은 한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삼국지 같은 책을 읽으면요. 10권짜리를 거의 뭐 이틀 만에 다 읽는다든가 한 권을 그 1시간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읽어서요. 책을. 네. 네. 그 책을 빨리 읽는 거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는 참 대견하고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요. 소설 같은 거를 하루 종일 한 권을 갖고 읽는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설을 보면은요. 이제 고공학습법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소설을 보면은 소설의 내용 자체가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그냥 쉬어가는 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밥 먹는 장면 나오는데 그걸 드디어 탕수육을 먹는구나. 뭐 그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먹는다 그러면은 한 페이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책은 중요한 부분과 어떤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설명하지 않는 보조적인 게 있다고요. 특별히 소설은 그것이 상당한 부분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책을 소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읽어도 중요한 부분만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그게 고공학습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빨리 한번 파악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요, 제가 소설 같은 것도요,
나이가 들어서 소설을 읽어보니까요. 옛날에 읽은 것과 지금 읽은 게 틀려요. 예를 들어서 펄벅의 대지도 그렇고 북경에서 온 편지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중국에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읽거든요. 그럼 제가 30대, 40대 또 20대 읽은 게 다 틀린다고요. 그러니까는 초기에 읽었을 때는 전체를 빨리 보게 되지만 나중에 음미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깊이 있게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초기에 빨리 읽는 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빨리 읽는 거를 뭐를 파악하는 겁니까?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죠. 교과서도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에서 교육하면 교과서 한 권을 한 학기 동안에 보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교과서도 소설처럼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요. 갖다 놓고서 한 서너 시간에 쭉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뭐만 남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만 머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고공표가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부분을 깊이 있게 읽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학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막 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단점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를 보고 나서 또 필요하면은 부분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소설 같은 건 부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끝나면 되니까 그건 버리면 되고 그런 능력을 다른 학습하는 데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거예요. 소설 때만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요. 교과서를 한 2시간 정도 읽는 훈련. 이제 그거는 속해독서법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교과서를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건 기적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죠.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이거든요. 지금 고공학습법으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최근에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고3 학생들 굉장히 고통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제 이런 시간 고3들한테 얘기한다면요. 공부를 지금 마지막 단계에 남겨서 공부할 때 중요한 건요. 새로운 것을 공부해서는 그것이 큰 효과가 없어요. 뭐 새로운 거 몇 개를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것도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정리해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정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고공학습법이에요. 그동안 했던 걸 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서로 전체도 보지만 상관관계도 이해해서 훨씬 더 실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3이야말로 이제 고공학습법을 진짜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걸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몇 번 반복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뭐 성적을 올리는 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적인 힘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속해독서법, 글분석법, 고공학습법, 상관관계 학습법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익혀가면 우리가 지력을 키우고 또한 지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